이거 훔친 거 아니에요. 죽은 엄마 거라고요. 믿어주세요. 길가에 버려진 쌍둥이들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죽은 엄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은 매일 엄마가 슬픈 눈으로 들여다보던 낡은 카드 한 장뿐이었습니다. 삼촌에게 버려져 길거리를 헤매던 새쌍둥이는 굶어 죽기 직전 엄마의 카드를 긁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아이들이 무엇을 훔친 건 아닌지 남일처럼 서서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러나 그 순간 백화점의 전화기가 울려대기 시작하고 검은 정장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나타난 강 회장. 그녀는 아이들 손에 들린 금빛 카드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카드에는 무슨 사연이 있길래 눈물도 피도 없기로 유명한 강 회장이 백화점 한가운데서 통곡하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성은은 이미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낡은 시계를 보니 4시 47분이었습니다. 요즘은 알람보다 몸이 먼저 깨어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불을 천천히 걷어내며 옆에 누워 자고 있는 새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맞이 하진이, 둘째 하민이, 막내 하늘이. 새쌍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셋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진이는 입을 살짝 벌린 채 코를 골고 있었고 하민이는 베개를 꼭 끌어안은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으며 하늘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배를 훤히 드러낸 채 자고 있었습니다. 또 성은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이에게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줍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감기라도 걸리면 병원비가 또 나가야 하니까요. 방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복도 끝 화장실로 가는 길 발밑에서 삐걱 소리가 납니다. 이 빌라에 이사 온 지도 벌써 3년째지만 이 바닥 소리는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성은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잠깐 들여다봅니다. 눈가의 주름이 언제 이렇게 깊어졌는지 문득 서글퍼집니다. 35이 이렇게 늙어 보일 나이인가 싶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거울 볼 시간에 밥이나 하나 더 차려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부엌으로가 냉장고 문을 엽니다. 달걀 3개, 김치 반 포기, 어제 마트에서 가져온 유통기한 임박 두부 한 모. 오늘 아침은 김치찌개에 계란말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은은 냄비에 물을 올리고 김치를 썰기 시작합니다. 칼질을 하다 문득 남편 생각이 스칩니다. 여보, 김치는 이렇게 크게 썰어야 국물이 잘 우러나. 남편은 요리를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늘 부엌 끝 남편 차지였고 성은은 아이들과 놀아주곤 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김치를 냄비에 넣고 젓가락으로 저으며 성은은 다시 한번 작게 숨을 내쉽니다. 엄마.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하진이가 머리를 산발한 채 부엌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 하진아. 깼어?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엄마 나가는 소리 들렸어. 오늘 일찍 나가? 응. 오늘 새벽에 야채 납품이 있어서 그래. 어서 들어가서 좀 더 자. 엄마가 아침 다 해놓을게. 하진이는 졸린 눈으로 엄마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 눈빛이 어쩐지 아빠를 닮아 보여 성은은 괜히 시선을 피합니다. 엄마 괜찮아? 응? 왜? 엄마 괜찮지. 요즘 너무 일찍 나가고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성은은 웃으며 하진이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얼른 들어가서 자. 하진이는 더 묻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성은은 다시 김치찌개를 저어봅니다. 엄마는 괜찮아. 이 말을 성은은 스스로에게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아침 7시 성은은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하진아, 하민아, 하늘아.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새 아이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눈을 비비며 식탁으로 나왔습니다. 성은이 차려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밥을 보자 하민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오늘은 계란말이도 있네? 응, 오늘은 특식이야. 많이 먹어. 계란말이가 특식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성은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아이들 밥을 퍼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막내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나중에 마트에서 먹을 거야. 너희 먼저 먹어. 엄마 요즘 맨날 안 먹는 것 같은데. 아니야. 엄마 잘 먹어. 걱정 마. 성은은 아이들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국물을 조금 덜어내고 밥 위에 계란말이를 한 조각씩 올렸습니다. 반찬은 단출했지만 성은이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엄마, 오늘 급식 안 먹어도 돼? 하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급식비라는 말에 성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번 달 급식비를 아직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밀린 전기세와 관리비를 내느라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번 주 안으로 꼭 낼게. 그때까지만 도시락 먹자. 응? 응. 괜찮아. 엄마 도시락이 더 맛있어. 하민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성은의 마음 한켠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갈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셋은 똑같은 가방을 메고 똑같은 운동화를 신고 서 있었습니다. 성은은 아이들 옷깃을 하나하나 만져주며 말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엄마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또, 엄마 요즘 맨날 늦어. 하늘이가 삐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번 달만 조금 바쁜 거야. 조금만 참아줘. 알았어. 아이들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성은은 문틈으로 계단을 내려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맞이 하진이가 막내 손을 잡고 하민이가 그 옆을 걷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성은의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오전 8시 성은은 마트 유니폼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성신마트라는 간판이 붙은 작은 동네 마트였습니다. 성은은 이곳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야채 진열과 계산대를 맡고 있었습니다. 성은 씨, 오늘 야채 많이 들어왔어요. 빨리 좀 정리해요. 사장님의 말에 성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장님. 창고에서 야채 박스를 하나씩 옮길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성은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파 보이면 안 됐습니다.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벌면 아이들을 지킬 수 없으니까요. 진열대 앞에서는 손님들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요즘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 그러게요. 살기 참 힘들어요. 성은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5,000원이라면 이번 주 집 반찬은 이미 정해진 셈이었습니다. 오후 2시 잠깐의 휴식 시간. 성은은 창고 구석에 앉아 삼각김밥 하나를 꺼내 먹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해 폐기될 예정이던 물건이었습니다. 한입 베어 문 뒤 성은은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2장과 영수증 몇 장, 그리고 지갑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카드 한 장. 오래돼 모서리가 달아있는 카드였습니다. 이건 쓰면 안 돼.
성은은 작게 중얼거리며 카드를 다시 지갑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밤 9시 성은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아이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하진이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응. 저녁은 먹었어? 응. 내가 라면 끓여줬어.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라면. 성은은 부엌으로 냄비와 쓰레기통을 봤습니다. 빈 라면 봉지 3개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일찍 못 와서. 괜찮아, 엄마. 라면 맛있었어. 하민이는 웃었지만 성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괜찮아? 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성은은 또 그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밤 11시 아이들을 재운 뒤 성은은 작은 방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통신비, 급식비. 고지서가 책상 위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성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달 월급으로는 안 되네. 성은은 다시 지갑을 열어 그 카드를 바라봤습니다. 이 카드 하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성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절대 쓰면 안 돼. 카드를 다시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카드를 쓰는 순간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책상에 이마를 대고 성은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2월의 첫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성은은 마트 창문 너머로 소복이 쌓이는 눈을 바라보며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6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는데 눈은 멈출 기미 없이 점점 더 거대지고 있었죠. 그때 계산대 쪽에서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성은 씨, 오늘은 그냥 일찍 들어가도 돼요. 성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리 다 하고 갈게요. 아니에요. 눈도 이렇게 오는데. 애들도 집에서 기다릴 텐데 얼른 가요. 사장님의 말에 성은은 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지 벌써 3시간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어요. 아직 저녁도 못 먹고 기다리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성은은 유니폼을 벗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솜이 빠져 군데군데 꺼진 낡은 패딩 점퍼였지만 이 겨울을 버텨줄 유일한 옷이었습니다. 마트 문을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눈은 이미 발목까지 쌓여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추위를 참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버스가 너무 안 오네. 이 날씨에 배차가 엉망이래. 여기저기서 불평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은은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저녁 6시 40분. 집까지는 버스로 1시간, 걸어가면 2시간 반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30분을 더 기다렸지만 버스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냥 걸어갈까? 성은은 결국 정류장을 떠나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고 손끝 감각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춥고 또 추웠습니다. 조금만 참자. 성은은 외투깃을 세우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새 아이가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오빠, 엄마 언제 와? 하늘이가 하진이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하진이는 창밖을 바라본 채 대답했어요. 눈 때문에 늦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배고파.
하민이가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김치 조금과 계란 2개, 그리고 물뿐이었습니다. 라면이라도 먹을까? 하진이는 찬장을 뒤졌습니다. 라면은 단 한 봉지 남아 있었어요. 하진이는 말없이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하늘이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나눠 먹으면 되지. 엄마 오시면 또 해주실 거야. 라면이 보글보글 끓어올랐고 하진이는 그걸 새 그릇에 조금씩 나눠 담았습니다. 자, 먹자. 아이들은 말없이 라면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목도 안 되는 양이었고 그릇은 금세 비어버렸습니다. 아직도 배고파? 하늘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엄마 오시면. 그때 하진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 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은 동시에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성은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집까지 이제 10분만 더 가면 됐습니다. 성은은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 발걸음을 더 재촉했습니다. 조금만 더. 신호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은은 뛰어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허기와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휘청. 성은은 비틀거렸고 눈앞이 순간 흐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험해요.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성은이 고개를 돌린 순간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 한 대가 통제력을 잃은 채 횡단보도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성은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눈 위에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성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얗던 눈이 서서히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요. 사람들의 외침 속에 구급차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은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저녁은 먹였나? 그것이 성은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사흘 뒤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뇌사 상태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성은의 침대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로 여러 번 전화가 갔지만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족분은 없으신가요? 간호사의 질문에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기록상 3쌍둥이 자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미성년자라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아동보호 담당자가 올 겁니다. 병실에는 기계음만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성은은 산소호흡기를 단 채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새 아이는 경찰서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요? 엄마 언제 와요? 하늘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말을 고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병원에 계셔. 조금 많이 아프셔서. 그럼 우리도 병원 가면 안 돼요? 엄마 보고 싶어요. 지금은 면회가 안 돼. 조금만 기다리자. 하진이는 말없이 동생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민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버리고 간 거야? 하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하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절대 우리 버리고 안 가.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하게 다듬은 머리와 비싼 외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기 성은 씨 가족 맞죠? 경찰관의 질문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성은이 남편 동생입니다.
감태라고 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습니다. 감태는 아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들도 조심스럽게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삼촌? 하진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그래, 삼촌이야. 많이 컸네. 감태는 웃으며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 삼촌이 너희 보호자가 돼줄게. 엄마는요? 하늘이의 질문에 감태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엄마는 많이 아프셔. 한동안 병원에 계셔야 할 것 같아. 그럼 우리는요? 삼촌이랑 서울 가자. 거기서 같이 살자. 경찰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 확인서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감태는 망설임 없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성은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작은 장례식장 한켠 영정사진 속 성은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새 아이는 검은 옷을 입고 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어야 할지조차 몰라 그저 멍하니 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 안에 있는 거야? 하늘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하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 뚜껑이 닫혔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얼굴을 끝내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가자. 감태가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하진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의 영정사진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가는 거야? 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오후 11시 47분. 사망 확인. 성은의 지갑은 유품 상자에 담겼습니다. 지갑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게 숨겨진 카드 한 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 카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울행 고속버스 안 새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진이는 점점 멀어지는 고향 풍경을 지켜봤습니다. 엄마와 살던 그 작은 빌라, 학교 가는 길, 마트 앞 정류장, 모든 게 사라져 갔습니다. 삼촌, 서울에 가면 학교 갈 수 있어요? 하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감태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다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나중에 생각해보자. 엄마는 언제 올 수 있어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감태는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못 와. 그만 물어봐. 감태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버스는 3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역에 내린 아이들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사람들과 불빛에 압도당했습니다. 와, 하늘이가 입을 벌렸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만 살던 아이들에게 서울은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이리 와. 길 잃어버리면 못 찾아. 감태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 끌듯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밀리고 부딪히면서도 감태는 한 번도 아이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여기야. 감태가 반지하 방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작은 방 하나와 부엌,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는 거예요? 하진이가 물었습니다. 감태는 짐을 아무렇게나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래. 좁지만 참아. 방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희 셋이 같이 써. 삼촌은요? 나는 일 때문에 거의 집에 없어. 너희끼리 잘 지내. 감태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맥주 몇 캔과 컵라면이 전부였습니다. 배고프면 라면 먹어. 끓이는 거 할 줄 알지? 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는요? 우리 전학 가야 하잖아요. 나중에 알아볼게. 일단 좀 쉬어. 감태는 말을 끝내자마자 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일 보러. 너희는 집에 있어. 밖에 나가지 마. 언제 와요? 모르겠어. 늦을 수도 있어. 쾅! 문이 닫혔습니다. 새 아이는 낯선 반지하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첫날 밤, 아이들은 추운 방바닥에 이불 한 장을 깔고 누웠습니다. 보일러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추워. 하늘이가 떨며 말했습니다. 하진이는 동생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일 아침 되면 삼촌한테 말해볼게. 엄마가 보고 싶어. 하민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하진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 아이는 서로를 꼭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감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 깼습니다. 하진이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컵라면이 2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씩만 먹자. 나중에 또 배고플 수 있으니까. 하진이는 물을 끓여 라면을 만들었습니다. 새 아이는 라면 하나를 나눠 먹었습니다. 맛없어. 하늘이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래도 먹어야지. 이거라도 있는 게 어디야. 점심때가 되었지만 감태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마지막 남은 라면을 나눠 먹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사흘째, 냉장고는 완전히 비었습니다. 오빠 배고파? 하늘이가 울먹였습니다. 하진이는 집 안을 살폈습니다.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삼촌은 왜 안 와? 하민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전화해 볼게. 하진이는 엄마가 남긴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감태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뚝, 뚝. 연결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네. 하진이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새 아이는 배를 움켜쥐고 잠들었습니다. 일주일째, 감태가 드디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아이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태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삼촌, 하진이가 다가갔습니다. 우리 배고파요. 먹을 거 좀. 아, 시끄러워. 나도 피곤하다고. 감태는 아이들을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 쓰러졌습니다. 곧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하진이는 감태의 옷주머니를 살펴봤습니다. 지갑이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가져가도 될까? 하진이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의 배고픈 얼굴을 보자 손이 움직였습니다. 10,000원을 한 장 꺼냈습니다. 오빠 뭐해? 하민이가 물었습니다. 편의점 가자. 밥 사 먹자. 새 아이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감태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짜증을 냈습니다. 야, 너희 내 돈 또 가져갔지? 죄송해요. 배가 고파서. 아, 진짜. 먹는 것만 알아. 너희 키우는 게 얼마나 돈이 드는지 알아? 감태는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네. 보증금도 얼마 안 되고. 감태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보험금? 그제야 아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삼촌은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돈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감태는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들러도 아이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감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애들아, 네, 내일 어디 갈 거야? 너희도 같이 가자. 어디요? 놀이공원. 가고 싶지?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감태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요? 하늘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나가서 놀자. 삼촌이 사주는 거야. 하진이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동생들의 밝아진 얼굴을 보고는 말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감태는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명동역에서 내렸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다. 하늘이가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걸으면 돼. 감태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화려한 간판들, 쇼핑하는 사람들,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음식점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감태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왜요? 삼촌이 화장실 좀 다녀올게. 여기 있어. 절대 움직이지 마. 네. 감태는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오빠, 삼촌 왜 안 와? 하늘이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하진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이 안 오는 것 같아. 하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진이는 골목 안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감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삼촌, 삼촌. 하진이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시 동생들에게 돌아왔을 때 하진이는 깨달았습니다. 삼촌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버린 것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명동 거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환했지만 새 아이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하늘이는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민이는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모르겠어. 하진이도 막막했습니다. 엄마도 없고 집도 없고 이제 삼촌마저 그들을 버렸습니다. 경찰서 갈까? 하민이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 보육원 가는 거야? 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한 번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육원 가면 우리 셋이 헤어질 수도 있어. 새 아이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헤어지면 안 돼. 하늘이가 울먹였습니다. 그때 하진이는 엄마의 가방을 떠올렸습니다. 잠깐 엄마 가방. 하진이는 자신이 메고 있던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유품이 들어있는 가방이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 사진 한 장, 그리고 이게 뭐야? 하진이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엄마의 지갑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자 몇 장의 영수증과 함께 깊숙한 곳에 숨겨진 카드 한 장이 나왔습니다. 카드? 하진이는 카드를 들여다봤습니다. 금색으로 빛나는 카드였습니다. 일반 카드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이걸로 뭘 살 수 있을까? 하민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하진이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단 어디 따뜻한 데로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새 아이는 서로의 손을 잡고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명동 거리에서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새 아이는 24시간 편의점 앞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쫓아내려 할 때마다 자리를 옮겼지만 결국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빠, 너무 추워.
하늘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진이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동생에게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12월의 한겨울 추위는 새 아이를 점점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하진이가 말했지만 자신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쓰레기통을 뒤져 먹다 남은 삼각김밥을 주워 먹은 게 어제였던가, 그제였던가. 오빠, 나 배 안 아파. 하민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응? 배고픈 것도 이제 안 느껴져. 이상해. 하진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민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서는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하민아. 하진이가 동생을 흔들었습니다. 하민이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졸려. 자면 안 돼. 하민아, 일어나. 하지만 하민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이도 형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진이는 두 동생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 모두. 새벽 4시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취객들도 사라지고 가게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있는 금색 카드. 엄마. 하진이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카드가 반짝였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진아,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것을 탐내서는 안 돼. 알겠지? 네, 엄마. 하진이는 엄마와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엄마 미안해. 하진이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동생들을 깨웠습니다. 하민아, 하늘아. 일어나. 응?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새벽 5시 명동의 대형 백화점 앞. 아직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하진이는 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뭐해? 경비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문 열리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 10시나 돼야 열려. 어서 가봐. 네. 하진이는 동생들과 함께 근처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역사 안은 따뜻했습니다. 새 아이는 구석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민이는 여전히 열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따뜻한 거 먹을 수 있어. 하진이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전 10시 백화점 문이 열렸습니다. 하진이는 동생들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와. 하늘이가 입을 벌렸습니다. 화려한 조명, 깨끗한 바닥, 좋은 냄새를 풍기는 매장들. 지하로 가자. 하진이는 식품관이 있는 지하로 향했습니다. 지하 식품관에 도착하자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이들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뭘 사지? 하진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김밥, 샌드위치, 과일, 케이크, 모든 게 맛있어 보였습니다. 하진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카드로 정말 살 수 있을까?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경찰 부르면? 하지만 하민이의 뜨거운 이마를 만지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하진이는 계산대로 다가갔습니다. 어머, 애들이 혼자 왔네. 부모님은? 저희끼리 왔어요. 하진이는 샌드위치 3개와 우유, 그리고 해열제를 집었습니다. 이거 주세요. 그래. 15,000원이야. 계산원이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로 할게요. 응? 어머, 애가 카드를? 계산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만. 계산원은 카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카드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띠링. 승인되었습니다. 하진이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됐다. 정말 됐다. 어머. 이게. 계산원은 황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하식품관으로 급히 와주세요. 중요한 일이에요. 하진이는 불안해졌습니다. 뭐지? 왜 저래? 몇 분 후 양복을 입은 남자가 뛰어왔습니다. 그는 카드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카드를 어디서 났니? 엄마 거예요. 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성함이 최성은이요. 양복 입은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성은? 잠깐, 여기서 절대 움직이지 마. 알았지? 남자는 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 지금 백화점인데요. 급히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 최성은 씨. 네, 그 카드가 사용됐습니다. 30분 후, 백화점 VIP 라운지. 새 아이는 폭신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일단 먹어. 천천히. 백화점 직원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얼마 만에 따뜻한 음식을 먹는 걸까요? 하진이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잡혀가는 거예요? 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곧 너희를 찾던 분이 오실 거야. 직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라운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품이 있는 자태.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 뒤로 변호사와 비서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애들이 어디 있어?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계십니다. 직원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여성은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새 아이는 낯선 여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여성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성은이 닮았어. 너무 닮았어.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희가 내 손주들이구나. 손주? 하진이가 되물었습니다. 여성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래, 나는 너희 외할머니야. 너희 엄마 최성은이의 어머니. 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가족이 없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성은이를 떠나보냈단다. 아니, 떠나게 만들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전 내 엄마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했어. 하지만 나는 우리 가족은 반대했지.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거라고.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성은이는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말했지. 그럼 모든 걸 포기하고 가라고. 가족도 재산도 이름도 모두 버리고 가라고. 그리고 성은이는 정말 갔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그냥 떠났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곧 돌아올 줄 알았어. 힘들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런데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성은 씨는 떠나실 때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만은 반드시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이 카드를 보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엄마가 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반대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성은이를 내쫓지만 않았어도. 할머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성은이는 아마 너희를 지키려고 끝까지 연락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 가족이 너희를 데려가려 할까봐. 우리가 너희를 위험하게 만들까봐. 왜요? 왜 엄마를 위험하게 해요? 하늘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복잡해. 재산을 두고 다투는 사람들이 많아. 만약 성은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났다면 그 아이들도 다툼에 휘말렸을 거야. 성은이는 그걸 알았던 거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감태라는 사람, 그는 성은 씨 남편의 동생분이 아니랍니다. 장례식 때부터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성은 씨 남편분의 장례식장에서 접근한 사기꾼입니다. 보험금과 재산을 노리고 거짓으로 가족 행세를 한 거죠.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곧 체포될 겁니다. 하진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사람이 삼촌도 아니었어? 그래. 너희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야. 할머니가 아이들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너희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성은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할머니는 아이들을 안은 채 흐느꼈습니다. 내가 너를 이해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라운지 안에는 할머니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새 아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자신들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엄마를 위해서.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엄마의 마지막 인사처럼. 서울 성북동, 넓은 저택. 새 아이는 차에서 내려 저택을 올려다봤습니다. 높은 담장, 넓은 정원, 그리고 3층짜리 양옥집. 영화에서나 봤던 집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하늘이가 입을 벌렸습니다. 너희 엄마가 자란 곳이란다. 이제는 너희 집이기도 하고. 할머니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하인들이 일렬로 서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애들 방 준비됐어? 네, 3층 동쪽 방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2층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소파, 큰 TV, 반짝이는 샹들리에. 여기 앉아. 할머니가 따뜻한 거 가져올게. 하지만 하진이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여기 있어도 돼요? 왜? 여기가 너희 집인데. 하지만 우리는 엄마처럼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런 곳은. 할머니가 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엄마가 가난하게 산 건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 너희는 당당하게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단다.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셨습니까?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의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성민아, 이 애들이 성은이. 알고 있습니다. 새쌍둥이라고 들었습니다. 성민이라 불린 남자는 아이들을 차갑게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갑자기 이렇게 데려오시면 곤란합니다. 법적 절차도 필요하고.
무슨 법적 절차? 내 손주들인데. 그래도 신원 확인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DNA 검사라도. 성민,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이 애들이 성은이 딸인 건 확실해. 카드도 있고 출생증명서도 확인했어. 그렇다 해도 성민은 아이들을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회사 일로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은 안 돼. 애들 돌봐야 해. 중요한 일입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애들아, 할머니 금방 올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할머니와 성민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지만 목소리는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뭐라고? 저 아이들을 데려오시면 안 됩니다. 상속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상속? 지금 그게 중요해? 내 손주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성은 누나는 15년 전에 상속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주들이 나타나면. 그래서 뭐? 내 몫이 줄어들까봐 걱정돼?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진이는 동생들의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 아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시려는 건 아니시죠?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어머니, 됐어. 나가봐. 지금 당장. 문이 열렸습니다. 성민이 나왔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지나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환영한다. 조카들. 하지만 그 말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새 아이는 3층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폭신한 침대, 깨끗한 이불, 따뜻한 방. 하지만 하진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빠 자? 하민이가 속삭였습니다. 아니, 나도 잠이 안 와. 여기, 너무 낯선 것 같아. 나도. 하늘이도 일어나 앉았습니다. 우리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그 아저씨, 우리 싫어하는 것 같던데. 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이건 제 생각인데요. 비서로 보이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을 여기 두시는 건 좋지만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게. 무슨 법적 조치? 상속 관련해서요. 성은 씨가 이미 상속을 포기했으니 아이들에게도 권리가 없다는 걸 명확히 해두시는 게. 그만해.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손주들한테 무슨 짓을 하자는 거야? 저 애들은 이제 막 엄마를 잃었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회사를 생각하셔야. 나가.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진이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저택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따뜻한 밥, 깨끗한 옷, 안전한 잠자리. 하지만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궁금해하는 눈빛, 경계하는 눈빛, 심지어 적대적인 눈빛도 있었습니다. 저 애들이 정말 성은 씨 딸일까?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 노리는 거 아냐? 쌍둥이라더니 정말 똑같네. 신기해. 회장님이 저렇게 아끼시면 나중에 상속 문제가. 하진이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며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아이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애들아, 할머니가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할머니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 엄마 물건이야. 상자를 열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 학교 교복을 입은 사진, 피아노 앞에 앉은 사진. 이게 엄마예요? 하늘이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 너희 엄마는 여기서 자랐어.
저 피아노도 엄마가 매일 쳤던 거야. 아직도 2층 음악실에 있단다. 할머니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 남자와 성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너희 아빠시지? 네. 하진이가 아빠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아빠는 젊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 정말 너희 엄마를 사랑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반대하셨어요? 하민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리석었어. 가문, 체면 그런 것만 생각했지. 정작 중요한 건 성은이의 행복이었는데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성은이가 말했어. 엄마,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저 사람이랑 평생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말했지. 그럼 나가. 가족도 재산도 다 버리고 가. 성은이는 정말 나갔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리고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 할머니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 엄마가 떠날 때 남긴 편지야. 봉투를 열자 편지가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갑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겠습니다. 엄마가 반대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 사람 없이는 행복할 수 없어요. 재산도, 이름도, 가족도 필요 없어요. 단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만약 제게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보호해 주세요. 그것만 약속해 주시면 저는 평생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마이너스 성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엄마는 끝까지 너희를 생각했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하진이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가 우릴 지키려고. 그래. 엄마는 너희가 이 복잡한 가문에 휘말리는 걸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던 거야. 너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할머니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지킬게. 엄마 대신 할머니가.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성민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왜? 언론에서 알았습니다. 성은 누나의 아이들이 돌아왔다고. 지금 기자들이 집 앞에.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숙부님이 오신답니다. 뭐? 성우가? 성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상속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하십니다. 저 아이들 때문에. 할머니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감히. 하진이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봤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왜 도망쳤는지, 왜 가난을 선택했는지, 왜 끝까지 연락하지 않았는지. 엄마, 이렇게 무서운 곳이었구나. 그날 저녁 큰 식당. 할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들어가는데 왜 막습니까?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곧 60대 후반의 남자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민보다 나이가 많고 할머니보다는 젊어 보였습니다. 형님,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요, 동생. 잘 있었소? 성우라 불린 남자는 아이들을 흘끔 봤습니다. 이 애들이 성은이? 그래, 내 손주들이야. 허허, 손주라. 좋은 일이요. 성우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동생. 이 아이들이 돌아왔으니 회사 지분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하지 않겠소? 무슨 소리야? 성은이는 15년 전에 상속을 포기했소.
하지만 이 아이들이 나타났으니 혹시 상속권을 주장할지도 모르지 않소?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아니요. 법적으로 따지면 이 아이들도 상속권이 됐어. 할머니가 식탁을 쳤습니다. 내 손주들한테 상속이고 뭐고 강요하지 마. 동생,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오. 우리는 회사를 지켜야 하오. 만약 이 아이들이 나가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성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생각해 보시오. 이 아이들 때문에 회사가 흔들리면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걸. 성우가 나가자 식당은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머니, 하진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미안해. 너희한테 이런 걸 보여줘서 우리 때문에 할머니가 힘든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진이는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왜 자신들을 이곳에서 멀리 떼어놓았는지. 이곳은 따뜻한 가족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재산과 권력을 두고 싸우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제 그 전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챕터 예고, 언론에 알려진 아이들의 존재. 재산을 노리는 친척들의 압박. 점점 거세지는 위협 속에서 할머니는 과연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엄마가 남긴 마지막 비밀이 드러난다. 마지막 챕터 오후 1508챕터 결말 마이너스 엄마가 남긴 마지막 사랑.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저택에서의 삶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학교에도 다니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안은 불편했습니다. 성민 삼촌은 아이들을 마주칠 때마다 차갑게 지나쳤고 성호 큰할아버지는 가끔 들러서는 할머니와 다투고 갔습니다. 저 아이들 때문에 회사가 흔들리고 있어. 내 손주들이야. 건드리지 마.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진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할머니한테 짐이 되는 건가? 어느 토요일 아침 할머니가 아이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애들아, 오늘 할머니가 너희한테 꼭 보여줄 게 있어. 서재 책상 위에는 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너희 엄마가 남긴 거야. 엄마가요? 할머니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몇 장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 너희를 낳고 나서 변호사에게 맡겨둔 거란다. 만약 자신이 죽으면 너희에게 전해달라고. 할머니는 첫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할머니한테 쓴 편지야. 할머니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아마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일 거예요. 그리고 제 아이들이 엄마 곁에 있겠죠. 먼저 사과하고 싶어요.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한 불효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엄마,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3명의 천사를 낳았어요. 가난했지만 웃을 수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엄마, 제 아이들을 부탁해요. 하지만 억지로 가문에 묶어두지는 말아주세요. 아이들이 선택하게 해주세요. 이곳에 남고 싶으면 남게 하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 지켜주세요. 사랑합니다, 엄마. 평생 사랑했어요. 마이너스 성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성은아. 엄마가 미안해.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진정하고 나서 두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한테 쓴 편지야. 하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진아, 하민아, 하늘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희는 5살이야. 거실에서 셋이 장난감 가지고 싸우고 있지. 하진이 내가 내 거야 하고 소리 지르고, 하민이 내가 울고, 하늘이 내가 오빠들 말리고 있어.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엄마는 자꾸 웃게 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희는 많이 컸겠지? 그리고 아마 엄마는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엄마가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너희와 함께한 시간은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가난해서 미안해. 맛있는 거 많이 못 사줘서 미안해. 학원도 못 보내고 좋은 옷도 못 입혀줘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엄마가 왜 가난하게 살았는지, 왜 외할머니를 만나지 않았는지 이제 알았겠지? 엄마 가족은 복잡해.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 하지만 그만큼 위험해. 엄마는 너희가 그 속에서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야. 하지만 이제 엄마가 없으니 할머니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할머니는 좋은 분이야. 엄마한테 화났을 뿐이지 너희는 사랑해 주실 거야. 하진아, 넌 맞으니까 동생들 잘 챙겨줘. 하지만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 힘들 때는 울어도 돼. 하민아, 넌 착하니까 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늘아, 넌 씩씩하니까 앞으로도 잘 이겨낼 거야. 하지만 무서울 때는 오빠들한테 기대도 돼. 셋이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너희를 낳아서 행복했어. 너희와 함께 살 수 있어서 감사했어. 엄마의 전부였어. 너희는. 사랑한다. 평생, 영원히.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새 아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진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우릴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민이가 흐느꼈습니다. 엄마는 우릴 버린 게 아니었어. 우릴 지키려고 했던 거였어. 하늘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새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너희 엄마는 끝까지 너희를 생각했어. 그게 엄마의 사랑이었단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성민과 성우도 함께 서재에 모였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성우가 물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할머니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은이가 남긴 서류가 있어. 변호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최성은은 본인의 사망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본인의 자녀들은 외가의 보호를 받되 상속권은 주장하지 않는다. 성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둘째,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생활비와 교육비는 외가에서 지원하되 그 이상의 재산은 받지 않는다. 셋째, 자녀들이 원하지 않으면 가문과 관련된 어떤 일에도 참여시키지 않는다.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군. 넷째, 변호사가 멈췄습니다. 이 조건들은 자녀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때만 유효하다. 만약 외가 측에서 자녀들을 이용하거나 위협하거나 불행하게 만들 경우 모든 조건은 무효가 되며 자녀들은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성민과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한 그 판단은 본인의 모친, 즉 아이들의 외할머니가 한다. 할머니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들었지?
성은이는 끝까지 아이들을 지키려고 했어. 그리고 나한테 그 책임을 맡겼어. 할머니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을 지킬 거야. 누가 건드리든 누가 위협하든 내가 막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 됐어, 성민아. 너도 조카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알겠어? 성민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우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은이가 끝까지 똑똑했군. 알겠소. 아이들은 건드리지 않겠소. 할머니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아이들을 2층 음악실로 데려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이게 너희 엄마 피아노야. 엄마가 매일 쳤던 거지. 할머니는 피아노 뚜껑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제일 좋아했던 곡이 있어. 들려줄까? 할머니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건반을 눌렀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슈베르트의 자장가였습니다. 엄마는 이 곡을 들으면서 자랐어. 그리고 아마 너희한테도 불러줬을 거야. 하진이는 그 멜로디를 기억했습니다. 엄마가 잠들기 전에 흥얼거리던 노래. 잘 자라, 내 사랑.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 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도 울면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음악실에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석 달 후, 아이들은 완전히 저택에 적응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도 사귀었고, 할머니와 함께 주말마다 외출도 했습니다. 성민 삼촌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아, 숙제 다 했어? 네, 삼촌. 좋아. 다음 주에 삼촌이 재미있는데 데려가 줄게. 아이들은 웃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할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엄마의 묘지였습니다. 할머니가 새로 만든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최성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 영원히 기억하고 사랑합니다. 아이들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하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할머니랑 잘 살고 있어요.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하민이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 이제 안전해요. 하늘이도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성은아, 엄마가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내가 얼마나 훌륭한 엄마였는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속할게. 내 아이들, 엄마가 끝까지 지킬게. 내가 했던 것처럼.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하진이는 주머니에서 그 금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남긴 카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물. 엄마, 이 카드 덕분에 우리 할머니를 만났어요. 하진이는 카드를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제 돌려드릴게요. 우리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카드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엄마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건 너희 거야. 엄마가 너희한테 준 거야. 하진이는 카드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우릴 지켜줘서. 사랑해요, 엄마. 세 아이가 함께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아이들은 할머니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묘비 위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마치 엄마의 마지막 포옹처럼. 몇 년 후, 하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하진이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나중에 회사 일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하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하민이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하늘이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모두 지지해 주었습니다. 너희 엄마처럼 살아. 돈이나 권력보다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 네, 할머니. 저녁 식사 후 새 아이는 2층 음악실로 올라갔습니다. 엄마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하진이가 건반을 눌렀습니다. 서툴지만 슈베르트의 자장가를 연주했습니다. 엄마, 들리세요? 새 아이는 함께 노래했습니다. 잘 자라, 내 사랑. 엄마가 지켜줄게.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어딘가에서 엄마가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보며,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아가들. 엄마는 항상 너희 곁에 있어. 엄마 최성은이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랑, 고통 속에서도 지켜낸 사랑,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은 사랑. 그 사랑은 금색 카드 한 장에 담겨 있었고, 그 사랑은 새 아이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힘들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